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 아침 10시 5분이고요. 저희가 1부 시작할 때 항상 내드리는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지금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좀 어려웠죠. 소셜 믹스입니다. 소셜 믹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또 앞으로 주택 공급을 LH가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 소셜 믹스 형태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또 곳곳에서는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 아마 많은 분들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7705님 소셜 믹스. 계급사회도 아니고 좀 슬픈 용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김문희님 국립국어원에서는 소셜믹스의 다듬은 말로 어울단지라고 하네요. 라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말이 어려웠죠. 근데 또 이게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또 여러분도 알아들으셔야 되니까요. 김재철님이 저도 처음 듣는 단어네요. 커피 믹스는 들어봤어도 소셜 믹스는 또 처음이네요. 이러면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경제상식 퀴즈의 순기능입니다. 순기능. 그리고 오늘 이제 역대급으로 정답자가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지아님이 오늘 경쟁률이 낮다고 하셔서 처음으로 참여합니다라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오늘 남편 수술이 있는데 힘내서 애들 잘 돌볼 수 있게 커피 쿠폰 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9532님도 충북 음성에서 작은 제조업을 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허물이 그러니까 없는 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 사회 언제쯤 될까요? 또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한번 체크해 보죠. 일단 원달러 환율은 1391원 해서 1390원 안팎의 환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에 3,400선을 처음으로 넘어선 코스피 현재도 14.7포인트 0.4% 오른 3,410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조금 먼저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약보합 0.01% 내린 846.8 정도가 이어집니다. 최근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8% 오른 76,800원까지 올랐고요. 개장 초에 한 2-3% 강세 보였던 하이닉스가 지금은 강보합 정도로 상승폭을 좀 많이 내줬네요. 특히 눈에 띄는 업종은 자동차, 조선입니다. 자동차는 3% 가까이, 현대차, 기아차 빠지고 있고요. 한화오션은 1.8%, 한국조선해양 1% 등등 조선주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과의 좀 협력으로 인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었는데 되려 관세 협상이 오히려 더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그게 또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결정하는 한 주이기도 한데요. 변수가 많습니다. 개미스쿨 시간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아침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를 매기는 그 기준의 대주주 종목당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려다가 여론이 안 좋아서 그냥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다행인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나 다행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다행이다. 네네. 이게 지금 저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구조적인 변화가 오고 있는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밸류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배구조 관련된 변화다 보니까 그런 지배구조 관련된 변화가 이제 계속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좀 그래도 해소할 수 있는. 네네. 물론 이제 현상 유지기는 합니다만 네. 사실 좀 더 나아진 건 아니고 네네네. 최악을 그렇죠. 피한 거겠죠. 아 그렇죠. 예, 가장 좋은 그런 건 아니었죠. 예.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해주시면 네. 소리가 좋아질 겁니다. 요즘에 코스피가 3,400 넘어섰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우리가 21년도 뭐 코스피 3,000 넘어섰을 때는 엄청나게 막 뜨거웠잖아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투자에 다 관심이 있었고
지금은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이 3,400선 주변에서 예. 보이는 반응을 보시면요. 사실 그때도 예. 코로나 2020년 때를 기억해 보면 그 3월부터 해서 한 3개월 하락하고 나서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그해 말까지 20년도 말까지 장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때까지도 못 들어오셨었어요, 거의.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국내 개인 투자자는 21년도 3월 달부터 들어오셨어요. 3,300이 넘은 뒤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은 나타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막 올라갈 때는 하다가 예. 저 과열일 텐데 예. 하다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막 이런 뉴스 나오면 그렇죠. 지금이라도 사면 안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투자하면 안 되는 때입니다. 한국은.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주시장이 올라가면 이건 소위 말하는 버블 막 이런 거 혹은 뭐 투기 뭐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근데 그때도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말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요인이 경기 순환적 요인만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쪽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구조적 성장, 구조적 변화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전형적으로 경기 순환적 요인은 안 좋지만 구조적 성장 요인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한국의 지배 구조에 관련된 구조적 변경. 이거는 소위 말하는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지만 주식의 값을 높이 쳐줘야 되는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밸류업. 또 하나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관세라든지 제국주의적인 그런 걸 해나가고 있는데 요거를 위해서 한국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적 변화. 그래서 조방원이라고 보통 하는 게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빼고 경기만 보고 계시면 너무 오르고 못 들어가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기 힘든데 자영업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성장률도 0%라는데 왜 증시는 이렇게 계속 사상 최고치인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성공 예감을 조금 더 꾸준히 들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기 순환 요인은 좋지 않고 뭐 조금 있다가도 금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금리를 낮추면서 또 반응을 하는 그런 기대감이 또 반영되니까 증시에는 또 이렇게 힘이 또 되는 걸 테고요. 그래서 그 구조적인 변화, 디스카운트에서 이제는 프리미엄 시대로 간다라는 것. 예. 그래서 그 밸류업 정책에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또 가져야만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 현재까지 3,400을 돌파한 배경에는 그러면 단연코 구조적인 변화가 가장 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양쪽 다죠. 지금 국내 요인이 있고 해외 요인이 있습니다. 한국장이 강한 이유는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도 다뤘지만 뭐 관세 관련 협상도 할 거고. 근데 기존에 지난번에 조정에 들어갔을 때도 국내 요인이 쉴 때 해외 요인 상승 종목들 업종들이 또 받쳐주고 올라가 주면서 장이 꺼지지 않았어요. AI, 횡보했죠. 빅테크들.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조방원이라고 말하는 조선, 방위산업, 그다음에 그 원전 원전까지. 이런 것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많이 하락 안 하고 다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책에 의한 변화가 다시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이제는 국내 요인, 국내 구조 변화는 밸류업 요인이 시장을 또 끌어가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양쪽이 해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면서 약세장으로 들어가거나 다시 꺾이는 모습이 아주 약한 모습이라고 봐야죠. 국내 요인과 해외 요인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근데 그게 나쁜 요인이 아니라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쯤 되면은요, 사실 이제 증권부 이제 기자들도 항상 취재를 하면서 다음 고지는 몇 선인가요? 3,500 가능한가요? 3,600 가능한가요? 그러면 또 이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는 거의 뭐 어쩔 수 없이 막 전망치를 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여쭤봐도 됩니까? 장재창 대표님한테. 사실 이게 지수만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상 이 지수의 예측은 의미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예측을 하면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왜 올라가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증시 상승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결과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도는 뭐 4,000인지 뭐 4,500인지 이런 것보다는 네. 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을 아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냐면 실제로 코스피 강세장은 역사적으로 기업 이익이 좋을 때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변화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현재
이 회사가 벌고 있는 그 금액의 몇 배를 쳐줄 것인가. 네. 좀 어려운 용어로 멀티플이라고도 맞습니다. 하는데 그게 좋아질 때 많이 올랐더라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기존에 지수가 2배, 가장 가깝게는 2005년도에 450대였던 지수가 2007년도에 2000까지 갔습니다. 예. 그런 요런 지수가 2배, 3배씩 상승했던 게 지금까지 2번 있는데 그 둘 다 공통적으로 기업이익이 아니었어요. 제가 숫자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오히려 2004년에서 2007년 올라간 대세 상승장은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6.6%였었어요. 평균이. 그런데 그 뒤로 코스피가 장기 횡보할 때는 네.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422% 올라가던 시기입니다. 이상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코스피 대부분의 기업이 영업이익이 422%로 올라가는 2009년부터 2020년 막 이런 구간에 코스피는 횡보했고 네. 오히려 2000년도 초반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대세가 지수가 4배, 2배, 3배가 올라가는 장에서 때는 기업이익은 오히려 평균이 6%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많이 증가할 때는 오히려 증시는 안 올랐다가. 네. 그러니까 실적과 물론 이제 전혀 무관한 건 아닙니다만 아니죠. 꼭 실적대로 주가가 간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코스피는 밸류에이션이 다시 평가될 때가 진정한 기회고 강세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적이 정말로 잘 나왔다라는 건 과거 실적일 뿐. 네. 또 앞으로 실적이 또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만 봐서는 또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강조해주고 계시는 게 코스피는 과거에도 실적보다 밸류에이션이 그렇죠. 좋아질 때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게 실적을 보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거나 또 전망을 하는 이게 사실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출연한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스피가 밸류에이션을 재평가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가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약세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때 코스피는 매번 재평가 받아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달러도 약세니 계속 사죠. 원화 자산이 강세로가 그 우리도 저걸 사야겠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그게 요인이 있는 거고요. 되니까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한국이 왜 구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변하고 있냐면 제 주식 브로커 시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 주식 브로커를 할 때 브로커 시절에 증권사에서 주식 그러니까 매매 중개. 예, 이때 정말 제가 하는 일이 한국의 종목 그 기업을 투자하는 거니까 한국의 기업을 많이 사랑했죠. 많이 연구하고. 근데 많이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였냐면 네. 회사는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안 오릅니다. 그걸 좋은 기업, 나쁜 주가라고 하죠.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냥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기업이 이익을 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배당을 하거나 하나는 이익을 유보하거나. 네. 그런데 한국은 배당을 OECD 최하위로 합니다. 그래왔죠. 이유가 뭐냐? 대주주 그 오너가 자기네 기업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녔던 증권사 회장님은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하십니다. 본인이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대재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해도 자기한테 안 돌아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10%도 안 되는데 예, 사실은 글로벌에서 제일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안 합니다. 그냥 그래서 자기 연봉 수십억 네. 혹은 계열사 다 합쳐서 수백억씩 받아가는 회장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익을 기업 자체에다 유보해 버리는 일이 수십 년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주식 브로커를 하면서 기업 연구를 한 거로 봐서는 한국 기업은 정말 우량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주들은 엄청나게 소외되는 거죠. 그게 수십 년간 수십 이어져 온 거죠. 년간이었습니다. 예, 그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사주 소각부터 그 다음에 상법 개정부터 그 다음에 그런 그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의무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이게 이제 사실 저처럼 그거에 너무 당했던 사람들 물론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건 정말 중요한 요인이에요. 제가 미국 기업을 오래 투자해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식 브로커 때 하도 한국 기업을 사랑했다가 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사랑하지 않기로 생각해서 저는 자문사를 만들고 나서는 미국에만 투자해 왔습니다. 거의 글로벌 투자만 해왔죠. 성적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 한국은 정말 너무 주주들을 우대하지 않는 거죠. 주주 환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업, 나쁜 주가가 너무 많았던 거고 그게 곧 대주주와 일반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달랐으니 그렇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뭐 배당 받아봐야 내가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내가 지분율도 낮으니 그냥 내 연봉만 높여 예. 이렇게 왔었던 게 또 팔을 또 안으로 이제 굽힐 수밖에 없는 그들의 또 상황이었던 거고 다만 우리는 그걸 이제 개선해 보자라고 하면서 네. 뭐 10여 년간 계속해서 기업 거버넌스 활동하신 분들도 또 계시는 거고 근데 다만 이게 2025년 들어서 굉장히 또 속도감 있게 바뀌다 보니까 맞습니다. 증시도 그걸 이제 고스란히 반영을 하는 거죠. 기대감인데 현실성이 있는 거죠. 자사주 소각도 매우 중요한데 기존의 상법에 의하면 자사주를 사서 본인의 경영권 관련된 쪽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면 이제 진정으로 자사주나 이런 걸 소각시킴으로 해서 소액 주주들을 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른바 상법 개정안 1탄, 2탄, 3탄이 있는데 네, 네. 1탄, 2탄까지는 처리가 됐고 예, 예. 나머지 3탄이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것 지금 네. 국회에서 막바지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이견들이 많더라고요. 네. 회사가 가진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인데 네. 법으로 당장 그 자사주를 소각하라 즉 예. 없애라라는 네네.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없앤다라고 하면은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한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는 나타나겠으나 이 기업의 의사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저걸 누구한테 팔 수도 있는 거고 임직원한테 성과급으로 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법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들도 펼치더라고요.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데 다만 이제 미국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소각 전에 매수부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은 증시를 뭐가 바치냐면 현재는 그 401k라 그래서 그 401k에서 사는 그 퇴직연금 거대한 자금이 S&P 500을 삽니다. 네. 두 번째 자사주 매수에 의해서 어려울 때는 시장이 받쳐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럼 미국 기업들은 왜 자사주를 그렇게 미치는 듯이 열심히 사느냐? 미국의 CEO들은 주가가 올라야 인센티브가 높아지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를 사서 자기네 주가를 올려놓으면 그 부분이 자기의 혜택이 들어오니까 미국의 기업들은 열심히 자사주를 매수하고 그거 인해서 주가를 받치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왜 안 그러냐? 자사주 매수가 뭔가 경영적인 이유 때문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주의 가격 그 가치를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거고 요걸 법적으로 조금 이제 선순환이 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경영권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실제 소액 주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게 소각 제도다 보니까 말씀하신 일리는 있지만 다소 물꼬를 터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CEO 평가라는 표현이 굉장히 낯섭니다. 네. 주주가 CEO를 평가할 수 있어? 이사진, 경영진을 평가할 수 있어? 라는 낯섦. 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냥 이른바 총수라고 하는 창업자라고 하는 회장님이 그냥 당신 나가시오 하면은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사실은 좀 어긋나 버렸던 우리의 인식이었던 건데 미국은 당연히 주주들이 CEO를 평가하고 네. 성과급도 매겨주고 임기도 결정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제 조금씩 이제 바꿔 나가는 거죠. 그렇죠. 직장인들도 왜 KPI라고 키 퍼포먼스 예. 인덱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주가를 하나의 CEO 평가 요소로 또 넣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3,400선은 코스피가 넘어서면서 뭔가 좀 이제는 달라지는구나 같이 또 체감을 할 수 있는 2025년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투자의 성과를 좀 같이 맛보셔야 할 텐데 그렇죠. 늘 또 반복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오히려 빠지더라. 예. 외국인이 산 종목은 올랐는데 예. 개인들이 사는 종목은 늘 떨어지더라. 네. 이번에도 반복되더라고요. 예.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첫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원인에서 시작되는데 이게 광범위하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경기가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때는 온기가 대부분의 주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못 오른 게 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오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특정한 업종이 좋아져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그런 혜택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온기가 멀리까지 퍼지는 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하냐면 첫 번째 길게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자꾸 매도를 하죠. 요즘 이제 외국인은 사는데 개인은 판다? 그런 의미일 거고. 그다음에 조정이 올 듯하면 자꾸 인버스 같은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쉽게 끊기는 장이 아니어서 자꾸 개인들은 투자 결과를 못 내고, 두 번째, 내가 이 시장에 진입할 때 너무 많이 오른 건 못 쫓아가는 경향, 싼 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직 안 오른 거. 근데 거의 습관적으로 네. 어디 안 오른 거 없어? 뭐 네.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주도 업종이 끌어가는 강세장이기 때문에 주도 업종 내에 있지 않은 나머지 업종은 정말 코스피 2000처럼 그런 상태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 보시냐면 지금 경기 좋아서 올라간 장이 아니잖아. 네. 이걸 딱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된다는 예, 거죠. 특정한 것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좋은 주식을 주변에서 막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아니 그 바닥에서 얘기해 주든지 그렇죠. 벌써 30% 오른 걸 지금 어떻게 사라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나중에 50% 가고 2배 가고 3배 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또 개인들은 못 사고 오히려 떨어지는 것만 사게 되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마인드, 뭐 네. 심리 네네. 이런 측면도 또 같이 공부해야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는 거죠. 합리적인 방법도 한번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네. 뭐냐면 기존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대부분 개인들은 저희가 이제 자문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좋은 종목도 들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른 것도 갖고 계신데 나머지 안 좋은 종목 반 이상 되시는 한 거의 3분의 2 되시는 종목이 너무 마이너스가 나서 이 좋은 장에 많이 오른 종목이 있어도 합치면 마이너스입니다. 물린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근데 이게 개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팔지를 못하고 계속 가져가니까 나중에 강세장이 진행돼도 합치고 나면 별로 번 게 없어집니다. 아하. 그러니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들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서 이 주도 업종으로 옮기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는 절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려움이 있으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고객들 늘 그렇게 해왔는데 한 3분의 1? 그게 어려우시면 5분의 1씩이라도 내 기존의 것들을 팔아서 그다음에 주도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적절한,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 종목보다는 업종 ETF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업종 산업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한 종목의 상승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 ETF를 활용하시되 5분의 1, 3분의 1을 팔아서 옮겨놓으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가 그래도 더 낫네? 라고 하시면 또 3분의 1, 또 5분의 1을 바꿔보시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반대로 하시죠. 올라가는 종목을 종목을 팔아서 파시죠. 내려가는 종목, 그렇죠. 물린 종목을 더 네네. 물타하게 되고. 그래서 꼭 잊지 마십시오. 이 장은 아주 차별적인 장. 끝까지 그럴 겁니다. 근데 이번만 그러냐? 강세장은 매번 그래왔습니다. 피터 린치가 한 말인가요? 그 수익을 보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팔아서 떨어지는 종목을 사는 거는 꽃을 꺾어서 잡초에 물을 주는 행위라고. 와, 멋진 말. 그런 말도 좀 했었던 증시에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꽃을 키우고 잡초를 뽑아야 하는데 네. 왜 계좌는 그 반대로만 하게 되는지. 사실 잘 이것도 심리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면 똑같은 내가 선택한 건데 예. 그 중에 오른다면 이건 뭔가 있어서 오르는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아까 그 종목보다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업종 ETF 같은 걸 네. 선택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강세인 게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예. 뭐 하이닉스를 포함을 해서 반도체 업종도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하다가 또 다시 강세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점에선 또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 산업은? 이제 좋게 봅니다. 근데 이유인 즉슨 뭐냐면 한국에 만약에 지금 생각하시면 한국의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걸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크게 보면 글로벌로 보면 반도체는 한 3개 크게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한국의 반도체는 대부분 다 D램, 낸드 같은 메모리 쪽이 많고요. 그렇죠. 예, 주요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반도체 또 뭐가 있냐면 자동차 반도체라는 게 있죠. 이제 요 앞에 말한 메모리 이런 쪽들을 레거시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거 말고는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투자는 제일 좋은 건 지금 만약에 새로 시작하시는 거라면 인공지능 반도체만 투자하는 반도체 투자가 제일 좋고요. 다만 이게 인공지능이 진화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에이전트라는 그런 흐름이 생기면서 네. 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거시 반도체들도 올라갈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너무 차별적으로 레거시만 죽어 있었기 때문에 공급을 줄여놓은 상태인데 수요가 지금 갑자기 생기잖아요. 인공지능 때문에. 네. 그럼 값이 올라가죠. 쫓아가는 거죠. 예, 이제. 따라가는 그래서 거죠. 지금부터는 한국의 반도체 부품주들, 그러니까 소부장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레거시 쪽이지만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좋게 보시는 건 좋겠지만 더 길게 갈 걸 생각하자면 인공지능 반도체만 투자하는 반도체 투자가 저는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도 뭐 엔비디아는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인공지능 반도체 특히 이제 설계 측면이라든지 그런 밸류체인 기업들은 또 엄청나게 강세 네.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가 많이 하고 있는 D램을 비롯해서 뭐 낸드 플래시도 최근에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AI 관련주들이 선도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고 네. 우리는 좀 쫓아가고 네. 이런 구도로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PBR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경제부총리도 좀 말실수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좀 어렵긴 합니다. 맞습니다. 주가 순자산 배율. 네. 이 주가가 현재 이 기업의 순자산의 몇 배로 취급을 받느냐. 사실 1배, 1배가 안 된다라는 건 그 회사를 다 그냥 청산시켰을 때 오히려 주주들이 가져갈 몫이 더 커진다라는 맞다. 그런 역설적인 의미이기는 한데 그래도 최근에는 코스피가 1배 좀 회복은 했지요. 예. 1.1배 정도 되더라고요. 예. 아직은 그래도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을 투자해보고 미국 기업을 투자해보면 그 차이를 자세히 들어가 보면 느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 비교해봐도 네. 손색이 없는데 예. 주가만 낮습니다. 기업 자체는 손색이 없는데 네. 예. 제품도 좋고. 네. 예. 제가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제조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니까 산업에 대한 게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금융업종에 오래 있었는데 은행, 증권 이제 맛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너무 그 업종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비교해 보면 한국의 은행주는 정말 우량하고 절대 안 망하면서 실적도 충분히 내고 있는데 주가는 낮은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요 정도 바뀐 것 같고 일단 어느 정도 뭐 됐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숫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전에 저희 코스피가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재평가를 받을 때 그러니까 PB 관련해서는 0.52였던 게 1.8까지 상승한 적이 있죠. PBR 0.5에서 1.8이요? 예. 거의 그럼 3배 이상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리레이팅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의 절반밖에 평가를 못 받다가 예. 10,000원 갖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5,000원이었는데 근데 그게 얼마가 되든 한 18,000원 1.8, 이상. 18,000원 간 거죠. 예. 야. PBR로만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도 장재창 대표님이 표현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밸류에이션, 네. 멀티플, 평가가 높아질 때 훨씬 더 강세장 네. 들어온다라는 그 개인 뜻이기도 투자자들이 그걸 캐치내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뭐 실적이 좋아지면 금방 이해가 되시고 경기가 좋으면 금방 이해가 되지만 이건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주가가 2배, 3배 간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예, 투자 영역에서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같은 돈을 벌더라도 그 돈 대비 주가를 얼마로 평가해 줄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정말로 커지는 거죠. 뭐 코스피는 주가 수익 비율 PER도 늘 뭐 10배 안팎이었는데 그렇죠. 미국은 뭐 한 20배 이상을 받고 그렇죠. 있으니 예. 똑같이 10,000원을 벌었을 때 한국에서는 주가가 10만 원 올라간다면 미국에서 20만 원 올라가 버리는. 네네. 그래서 그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정말로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1.1배 조금 넘어선 코스피의 PBR 주가 네. 순자산 배율 이게 그럼 앞으로도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광범위하게 일어나진 않을 거다. 이거 역시 예, 이 우리 코스피 안에서 주요한 종목들이 PBR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지수는 올라갈 수 있지만 광범위하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이 수혜를 입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물론 이제 지수라는 것도 시가총액 가중 평균 방식이니 저 반에서 1등하는 친구가 어디 가서 막 500점, 600점 받아오면 예, 평균 점수가 올라가겠으나 올라가는 거죠.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인 거죠. 그대로 예.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 평균의 함정에 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수는 지수일 뿐. 그렇죠. 재밌습니다. 요거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또 라디오 정보센터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안진수님이 이런 표현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하십니다.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개미털기 한다고 하는데요. 왜 개미털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좀 난해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반응하는 그런 환경을 활용하는 거죠. 주가가 오를 때 훨씬 더 흥분하는 경향이 있고, 근데 왜 오르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이 이용하기에 좋아서 그런 건데 특별히 지금처럼 구조적인 그런 상승 요인이 있을 때 이 개인들이 받쳐서만은 아닌 변화, 특별히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달러 약세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긴 기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리레이팅은 달러 약세 기간에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근데 미국이 그럼 달러 약세가 계속될 수 있느냐? 미국이 빚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채를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금리를 계속 내리게 할 겁니다. 이번 네. 주에 FOMC도 있지만 계속 내리게 하게 되면 달러는 약세로 갑니다. 왜냐하면 정부 부채가 많아서 지금 달러 금리를 내리는 거니까 사람들이 미국의 달러와 미국의 국채를 안 믿죠, 잘.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달러는 약세가 될 테니 한국은 장기적으로 좀 길게 달러 약세의 수혜를 입게 되고 요럴 때 만약에 아까 말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면 확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니까 질문 주신 얘기는 그게 아닌데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구조적인 성장 요인을 제대로 조금 이해하면 이 주변에서 움직이는 팔랑거리는 거에 따라가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물론 이제 그 판단도 중요합니다만 외국인들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주식을 지금 살 만한 분위기인가 아닌가 이걸 또 보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예.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와 함께 개미스쿨 시간 이어가고 있고요. 잠깐 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전달해드리고 개미스쿨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국 현안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별재판부 또는 사법부 해체, 관세 문제 등 이슈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인 우리 정부가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 외환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한편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 측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와 미국인들을 훈련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됐을 당시 미국 이민국이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입니다. 경찰이 오늘 성장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소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10시 37분 지나가고 있네요. 개미스쿨 시간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코스닥 이야기 좀 해보시죠. 네. 코스닥이 많이 좀 잊혀져 있습니다. 사실은. 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845포인트 정도. 저도 방송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코스피가 1996년이 1000포인트 기준 아닙니까? 네. 여전히 96년 수준도 안 되는 코스닥 지수. 물론 이제 코스닥은 지수 중심의 시장은 아닙니다만 왜 코스피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큰 요인이겠죠. 지금 한국 시장의 상승 요인이 밸류업이라고 말하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리레이팅을 기대하는 상승이다 보니 네. 그 주요 기업들이 아무래도 코스피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어떤 그 호재가 코스피에 집중적으로 지금은 반영된 기간이었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당장 코스닥 쪽에 약간 좀 호재가 발생한 건 앞부분에 설명 나눈 것처럼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메모리나 이런 쪽들에 관련된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지는 것들이 일단 코스닥에 좀 반영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예, 많으니. 네. 두 번째는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요인은 그 정책에 의한 수혜를 코스닥도 입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정부가 또 한국이 지금 아주 중요한 그런 결단에 혹은 또 그런 구간에 들어간데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늦었습니다. 이거를 쫓아가는 그런 정책들이 쏟아져야 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럴 때 코스닥은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에 들어가는 거죠. 코스닥은 사실 좀 정책 시장에 좀 가깝죠.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랑은 관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특정한 정책이 나왔을 때 코스닥 내에 있는 그 산업이 예. 참 반응하기가 또 빠르기는 한데
여러 가지 또 이제 과제도 풀어나가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닥도 사실은 이게 밸류에이션 좀 평가하기가 어렵긴 하죠. 적자 기업들도 많고 적자 상장도 너무나 쉽다는 게 보니까 좀 풀어갈 과제 같은 건 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코스닥 시장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예전에는 코스닥이 개인들만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도 심리적으로 너무 휘둘리기 때문에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브로커 때는 코스닥은 안 했었죠, 아예. 예. 그런데 지금 외국인도 들어와 있고 주요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개인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는 굉장히 일어날 걸로 보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종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코스닥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업종으로. 네. 그리고 앞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도주를 너무 일찍 팔아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거의 한 2년 넘게 시장의 주도주는 조선, 방산 또 원전까지도 참 긴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계속 갈까요? 이것도 똑같은데 왜 올랐냐가 중요한데 이 조선, 방산, 원전주는 해외 요인 미국 때문에 오른 거인데 그 요인이 계속 될까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적인 상승 때는 밸류에이션은 큰 의미가 없어요. 몇 배, PER 몇 배를 따져서 빠져나가는 일들이 중간에 항상 일어나지만 늘 후회했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많이 올랐어요. PER이 막 수십 배예요. 너무 비싸요. 라는 목소리. 이게 왜 그럴 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선, 방산, 원전 모두 시설, 장치 시설이 오래 걸리는 산업입니다. 이게 미국의 변화에 의해서 수요가 생긴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패권을 유지하려는 패권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나온 정책이 뭐냐면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국주의적인 흐름이죠. 마지막은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미국은 밸류 체인을 코로나 때 당한 것처럼 중국에 의존되지 않은 자기만의 밸류 체인을 만들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면 그러려면 조선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게 자기를 방어하고 특히 중국의 남중국해 같은데 중국의 그런 데를 견제하려면 조선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방산도 마찬가지 패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유럽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방위비 증액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탈세계화 시대 그룹으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독일 뭐 전부 다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원전 이건 인공지능의 전력 공급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국이 목숨 걸고 가져가야 되는 거죠. 전력이 없으면 인공지능 못 하니까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다 수요가 계속될 요인인데 공급이 어떠냐? 한 10년, 20년 동안 공급이 다 끊긴 상태였다. 왜? 조선주 우리 거의 망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이 공급 과잉 만들어 놓은 상태라 다 죽은 상황이라 시설을 줄여놓은 상황. 방산도 마찬가지, 원전도 마찬가지. 시설을 줄여놨는데 굉장히 큰 수요가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수요를 맞춰줄 때까지는 계속 필요한 겁니다. 공급자가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시장이 왔다 보니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으니 이들의 주도 업종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언제까지? 공급 과잉이 될 때까지. 근데 참 여기에서 밸류에이션을 또 신경을 또 안 쓸 수도 없겠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바닥에서 몇 배가 올랐는데 또 그런 부담감을 또 느끼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숫자적으로요? 2000년도 초 이제 2006년, 7년, 8년 7, 8, 9 요 3년 동안에 조선업이 26배? 주가가. 그 중에 대표 종목이 그랬거든요. 저도 뼈아픈 현대중공업. 2007년에 아마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1위가 3등까지 갔었죠. 그렇죠. 그때 저도 이제 막 얘기하면 막 30분 1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뼈아픈 얘기인데 그 하락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그 상승이 그럼 무분별한 투기적 상승이었냐. 지수가 4배 가는 장이었고 그러면서 주도 업종이었던 조선이 그렇게 간 거고 제 기억에 현대차가 2009년부터 12년까지 8배 올랐습니다. 그때 차화정 시대죠. 그러면 이거를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수요가 이제 계속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가격은 계속 더 올라가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을 바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공급 과잉이 바로 안 와요. 이게 시설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우리도 원전 지어보고 싶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조선하고 싶어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방산 역시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또 꾸준히 늘어나니. 예. 근데 다만 이게 또 수요 측의 원인, 공급 측의 원인이 또 달라지는가는 또 예의주시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거의 미국이 지금 패권 전쟁의 그런 어떤 절박성, 트럼프의 그 절박성을 보면 그들이 보는 큰 그림으로 보면 상당 부분 이 조선과 방산과 원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원전은 전력주인데 전력에 관련된 얘기인데 광범위하게 미국의 원전주들도 이미 그 밸류에이션을 뛰어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만 CEO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막 인재들 다른 회사에서 막 빼가는 것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가장 큰 우려는 역시나 전력 공급이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원전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미국 쪽 이야기를 이 관세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미국이 아예 3,500억 달러 이거를 특정 펀드나 SBC 특수목적법인에 아예 그냥 현금으로 다 태워라. 그리고 거기서 수익을 나눠 갖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투자금을 다 그냥 미국 걸로 가져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거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지금 정체돼 있어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동차주를 비롯해서 미국의 또 관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업종들이 또 주가 조정을 받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측면은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외교의 힘이 중요한 때인데 아까 이제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조선, 방위산업, 그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한국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예. 그런데 투자를 강제하는 이것도 그들은 진심인 걸로 보여져요, 거의. 왜냐하면 인텔을 그 지분하는 거나 그다음에 머추리얼 그 같은 경우에도 그 사는 거를 보면 진심으로 그 기업을 이걸 이제 저희가 국가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제국주의적인 행보를 가져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장 자본주의가 아니라 네. 제국주의적인 향기가 같이 들어갈 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가 국가 자본주의라고 부르고요. 이게 중국을 닮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거의 정도로 그러네요. 진심입니다. 중국도 그쪽은. 거의 국영 기업들 많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거는 쉽게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딜을 해야 하는 거죠. 미국이 우리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을 활용해서 그들이 진심인 거를 바꿔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딜을 통해서 가장 우리의 실익을 얻어내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시점에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막무가내식으로 지금 아니면은 25% 관세율 계속 맞고 수출하든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다른 나라처럼 40몇 % 이렇게 올려버릴 수 있어 또 이제 위협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 그렇죠. 우리도 나름의 또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그 조선업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지렛대로 쓰기는 해야 될 텐데 지금의 방식이라면은 또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 제대로 못한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럴 일단 수도 있는 주식은 거고요. 춤을 죽일 것 같긴 한데요. 네. 하지만 외교력이라는 게 그런 이 뭘 내줘야만 한다면 꼭 중요한 걸 얻어야만 하는 게 외교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산업적으로는 큰 다른 혜택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지금은 숨죽이는 게 맞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그 어느 쪽이 예측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은 크게 이제 뚜렷하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지금 구조적인 해외 요인 중에 구조적인 요인 네. 그 조방원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 요인은 미국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또 변화 때문에 오는 거라서 쉽게 끊기지 않을 거라는 걸 좀 신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단기간 내에는 좀 출렁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의 FOMC가 열리죠. 통화정책회의 열려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아마 18일 새벽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거의 시장에서 거의 100% 네, 맞습니다. 이변 없이 네. 관측을 하더라고요. 또 중요한 건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한 힌트겠죠. 네. 우선은 첫 번째는 인하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뭐 점도표라든지 S&P 같은 데서 생각보다 앞으로 덜 내린다. 지금 이제 앞으로 3번의 기회가 남아 있거든요. 네. 올해 안에. 근데 시장은 이미 3번 인하까지 반영한 듯 보입니다. 예, 9월, 10월, 12월 그렇죠. 연속해서 내릴 것이다. 그렇죠. 그래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패드워치 같은 데 보면은 10월이나도 87%, 12월이나도 81%가 돼 있고 주식은 그것 때문에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혹시라도
그런 횟수에 제한을 두는 코멘트나 SEP나 점도표가 나오면 실망해서 조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뭔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많이 안 해주면 그렇죠. 그동안에 올랐던 증시가 좀 조정은 받을 수 있겠다는 네네. 거죠. 하지만 큰 흐름을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측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미국은 빚이 너무 많아서 역사적으로 정부 부채 이자가 방위비를 넘어서는 네. 이게 부채가 1조 달러인데 방위비가 9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채로 따르는 이자 비용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버거슨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패권 국가는 이자가 방위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패권 국가의 위치에서 내려오게 된다. 지금 미국도 아주 절대절명의 트럼프도 그런 미션을 갖고 지금 시작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그중에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금융 억압이라 그래서 연준을 움직여서 중앙은행을 움직여서 금리를 계속 내려서 물리적으로 그 실제로 이자가 덜 나가게 하는 방법을 미국은 반드시 쓸 겁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고 그렇죠. 안 되니까 연준 이사 한 명 한 명 바꿔나가고 있고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또 9월 18일 새벽에 그걸 듣게 될 텐데 그 이후에 경로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또 3, 6, 9, 12월에는 경제 전망도 같이 내놓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로 보입니다. 오늘 개미스쿨 시간은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증시는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죠. 3,4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어도 지금은 상승폭 거의 다 내주고 보합권으로 내려왔네요. 코스피는 3,399.99, 코스닥은 0.2% 정도 내린 845.4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1, 2부 여기서 더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